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도원입니다. 이제 제법 봄 냄새가 나는 5월이에요. 엊그제 새해가 시작된 것 같은데 벌써 1년의 반을 보내갑니다. 이쯤 되면 새해 다짐한 계획들이 잘 이뤄지고 있나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새해에는 항상 거창한 계획들로 시작하는데 12월은 어쩐지 반성으로 마무리하기 일쑤죠. 아무리 멋진 계획도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준비했습니다. 이 책은요, 스스로 의지박약이라고 탓하며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데 실패하는 그대에게 성공적인 실행법 지렛대를 알려줍니다. 독자펜을 보유한 이민규 심리학 박사님이 지으셨습니다. 저자는 이 책을 읽으면서 실행법을 반드시 실천해 볼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이론 역시 이론일 뿐이니까요. 하지만 반복해서 이 책의 이론을 머리에 새기고 실천해 나간다면 어느샌가 효과적으로 미래를 그리고 자신을 통제해 나가는 당신이 되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프롤로그. 의지력을 탓하지 말고 지렛대를 찾아보자. 크게 성공한 사람들을 보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 저렇게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예상외로 큰일을 해낸 친구의 소식을 듣고 이렇게 자문할 때도 있다. 아니, 그 친구가 어떻게 그런 일을... 그러나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그들에겐 평범한 사람들과 구별되는 작은 차이가 있다. 남들이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을 행동으로 옮겨 실천했다는 것이다. 역산 스케줄링을 시도하라. 할 일이 명확해진다. 저는 개인 클리닉을 갖는 게 꿈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아침 일찍 연구실에 나와 공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언젠가 제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학원을 마치고 임상수련을 받고 전문가로서 몇 년 경험을 쌓고 나면 개인 클리닉을 오픈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언젠가 개인 클리닉을 열고 싶은 20대 대학원생. 열심히 하다 보면 꿈이 이루어진다. 사람들을 만나보면 목표는 비슷한 것 같은데 접근 방식은 모두 제각각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 내 지도 학생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의외로 앞서 소개한 사례의 주인공 같은 학생들이 많다. 나는 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 그때가 언제쯤일 것 같은가? 그때서야 그들은 이렇게 대답한다. 글쎄요, 10년? 아니, 한 15년 정도 걸릴까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반면 극소수의 이런 학생들도 있다. 저는 지금부터 15년 후에 제 개인 클리닉을 오픈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업 2년 전까지
최소한 제 전문 분야의 논문 3편과 책 1권을 출판하고 박사학위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분야의 전문가로 인정받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러려면 7년 이내에 박사과정에 입학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5년 이내에 임상수련을 마치고 전문가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하고요. 그렇게 되기 위해 저는 반드시 2년 이내에 대학원을 졸업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동안 정리한 논문 주제를 갖고 선생님과 상의하고 싶습니다. 두 부류의 학생들 모두 똑같은 목표를 갖고 똑같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단지 목표 달성 과정에 대한 접근 방법이 다를 뿐이다. 전자의 경우 그냥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가는 꿈을 이루지 않겠느냐는 생각으로 공부한다. 후자의 경우는 최종 목표의 달성 시한을 먼저 확실하게 못 박아두고 거기서부터 거꾸로 계산해서 거쳐야 할 과정을 찾아보고 지금 당장 할 일을 결정한다. 열심히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 하면서 공부를 하는 학생과 미래의 관점에서 지금 어떤 일을 해야 하나 생각하며 공부하는 학생 중 어느 쪽이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을까? 스케줄링, 즉 계획을 세우는 순서는 기본적으로 2가지 방법이 있다. 현재를 기점으로 순차적으로 계산해 목표 달성 시기를 추정하는 순행 스케줄링과 최종 목표 달성 시간, 즉 미래를 기준점으로 역산해서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을 선택하는 역상 스케줄링이다. 순행 스케줄링 습관을 갖고 있는 학생은 이렇게 하루를 보낼 가능성이 많다. 막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는 순간 친구로부터 F학점을 받아 너무 괴롭다면서 술이나 한잔하자는 전화가 걸려왔다. 딱 한 잔만 하고 집으로 오려고 했는데 술에 취해 2차, 3차를 가는 바람에 새벽에 들어왔다. 알람 소리를 들었지만 술이 덜 깨 일어날 수 없었다. 겨우 일어나 거울을 보니 머리가 엉망이다. 서둘러 머리를 감고 어머니의 성화에 아침도 몇 술 뜨는 둥 마는 둥 하고 헐레벌떡 뛰었지만 오늘도 어김없이 지각이다. 그러나 이 학생이 역산 스케줄링 습관을 갖게 되면 다음과 같이 완전히 다르게 행동할 것이다. 내일은 절대로 지각하지 말아야겠다. 강의실에 9시까지 도착하려면 8시 40분까지는 교문 앞에 도착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7시 10분까지는 전철을 타야 한다. 그러려면 집에서 7시에는 나와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6시 40분까지는 아침 식사를 마쳐야 한다. 그렇게 되려면 늦어도 6시에는 일어나야 한다. 그러려면 12시 이전에 잠을 자야 한다. 그러므로 미안하지만 친구와의 만남은 나중으로 미루고 9시 전에 집에 들어가야 한다. 결심을 지키고 싶다면 역산 스케줄링을 연습하라. 이 책을 읽고 있는 여러분은 어떤가? 강의나 약속 시간에 매번 늦는가? 자질구레한 일을 하느라 정작 중요한 일을 항상 뒷전으로 밀어놓는가? 이런저런 유혹에 쉽게 빠지는가? 그렇다면 역산 계획 습관보다 순행 계획 습관이 몸에 배어있을 가능성이 많다. 현재의 시점에서 바라보면
모든 일들이 중요하게 느껴진다. 또 중요한 일보다 긴급한 일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하지만 목표 달성을 기준으로 현재 상황을 역방향으로 바라보면 선택의 범위가 대폭 줄어든다. 유혹을 쉽게 뿌리칠 수 있고 목표와 무관한 일들은 쉽게 물리칠 수 있다. 당연히 스트레스도 줄어든다. 비즈니스에서 순행 스케줄링이란 작업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고객에게 납품할 수 있는 날짜를 계산해 생산 공정을 잡는 것을 말한다. 반면 역상 스케줄링이란 고객이 원하는 납기일을 기준으로 역산해서 배송, 생산, 작업 시작 시간 등을 계산해 스케줄을 잡는 것을 말한다. 똑같이 1년 후가 납기일인 사업가 A씨와 B씨를 비교해보자. A씨는 납기일을 기준으로 역산해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항상 확인하면서 그때그때 해야 할 일에 집중한다. 반면 B씨는 다음 달부터 해도 되겠지 하면서 시작부터 미루다가 막상 일을 시작하려고 하면 다른 일이 생겨 진전이 없다. 연장 근무에 밤샘 작업을 해보지만 매번 돌발 상황이 발생한다. 누가 더 신뢰할 수 있는 거래처가 되고 누가 더 성공할 가능성이 높을까? 비즈니스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목표가 생기면 먼저 최종 달성 시한을 정한다. 그러고 나서 현재 지점까지 전체 거리를 파악하고 역으로 계산해 지금 당장 처리해야 할 과제를 만들어낸다. 운동선수들이 시합 일정에 맞춰 훈련을 하는 것처럼 항상 미래의 시점에서 현재를 판단한다. 반면 실패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열심히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 하며 그날 손에 잡히는 대로 일을 한다. 그래서 긴급한 일이 생기면 곧바로 옆길로 샌다. 현재의 관점에서 일을 바라보면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도 될 일의 경계가 모호해져 모든 일이 중요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대비책을 만들어두라. 돌발 상황이 두렵지 않다. 오늘부터 새벽에 조깅을 하기로 했는데 비가 내려 첫날부터 결심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 잠깐만 더 잔다는 게 늦잠을 자버렸죠. 부랴부랴 일어나 아침도 굶고 눈썹이 휘날리게 뛰었는데 버스 정류장에 다가서야 지갑을 두고 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결국 첫 강의에 결석하고 말았습니다. 오후에는 도서관에 갔는데 자리가 없어 친구와 PC방에 갔습니다. 찾으려던 자료는 안 찾고 게임만 2시간이나 했네요. 마감 시간에 맞춰 겨우 끝낸 리포트. 그런데 키보드를 잘못 눌러 순식간에 날려버렸습니다. 얼마나 당황스럽던지요. 오늘 하루 정말 억세게 재주가 없습니다. 왜 이리 하는 일마다 꼬이는지. 이런 게 바로 머피의 법칙인가요? 하루 종일 일이 꼬이기만 한 대학 3학년생. 머피의 법칙은 대책 없는 사람을 좋아한다. 앞차가 갑자기 정지할 줄 몰랐어요. 아이가 거기서 튀어나올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커브길에 타이어가 떨어져 있어 급하게 핸들을 꺾다가 그만. 교통사고를 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도로에서는 수시로 돌발 상황이 발생한다. 그래서 운전을 할 때는
항상 철저하게 방어운전을 해야 한다. 방어운전이란 사고를 방어하기 위해, 즉 사고를 내지도 당하지도 않기 위해 운전 중에 일어날 수 있는 각종 돌발 사태를 예견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마음가짐으로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대부분의 교통사고는 교통 상황에 대한 운전자의 판단착오와 대비책의 미비로 일어난다. 마찬가지로 결심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중도에 포기하는 일이나 인간관계 및 비즈니스에서 발생하는 사고 역시 대부분 돌발 사태에 대비하지 못해서 일어난다. 머피의 법칙이 누군가의 삶을 지배한다면 그건 그 사람이 돌발 사태에 대한 대비책을 사전에 마련해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필자의 지인 중 한 명은 10년 이상 된 차를 새 차처럼 흠집 없이 타고 다니는데 그 비결을 방어운전과 방어주차로 들며 이렇게 밝혔다. 첫째, 주차할 때는 가능한 한쪽 면이 벽이나 기둥으로 막힌 구석진 자리를 찾는다. 그러면 최소 한쪽 면은 100% 안전하다. 둘째, 차의 정면이 통로 쪽을 향한 차들 사이에 주차한다. 전진해서 주차장을 빠져나올 수 있는 차들은 후진해야 하는 차들에 비해 옆차에 흠집을 낼 가능성이 훨씬 적기 때문이다. 셋째, 가능한 한 외제차나 최고급 승용차 옆에 주차한다. 비싼 차 운전자들은 대개 운전 경력이 많고 자기 차에 흠집이 생길까봐 더 조심하기 때문이다. 살다 보면 아무리 멋진 목표를 갖고 훌륭한 계획을 세워도 이따금씩 예상치 못한 돌발 사태가 발생한다. 데이트 신청을 할 때, 환불을 요청할 때, 고객이나 자녀들을 설득할 때도 이런저런 돌발 상황이 발생해 우리의 의지를 꺾는다. 실패한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시도하다 예상치 못한 일로 좌절한다.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가능한 돌발 사태를 예상하고 대비해서 항상 더 많은 것을 얻어낸다. 컴퓨터 전문가들은 예상치 못한 문제로 인한 데이터 상실을 방지하기 위해 항상 백업 시스템을 마련해둔다. 결심을 실천하는 과정에서도 이처럼 돌발 사태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한데 이를 백업 플랜 또는 플랜 B라고 한다. 돌발 사태를 예상하면 변명할 필요가 없어진다. 인간관계, 세일즈, 교육 등 어떤 분야에서건 설득의 달인들은 언제나 노라는 대답을 예상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한 다음 접근을 시도한다. 첫 번째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제시할 수 있는 제2안을 마련하고 제2안이 거부당했을 때를 대비해 제3안을 마련한다.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이 한 번에 받아들여질 거라고는 기대하지도 않고 상상하지도 않는다. 반면 실패한 사람들은 자신의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예측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아니, 거절당하는 게 두려워 상상조차 하기 싫어하는 경우가 많다. 그들은 거절을 당하면 쉽게 좌절하거나 무모하게 들이대다 사고를 친다. 상대가 노라고 거절할 때 금방 꼬리를 내리고 돌아서거나 얼굴이 벌게져 흥분해서는 안 된다. 대신 거절당하고 공격받고 무시당할 수 있는 수십 가지의 상황을 예상하고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대비책을 만들어내야 한다.
그래야 승자가 된다. 목표 달성 과정에서 중도에 포기하는 습관을 갖고 있다면 그에 대한 강력한 대비책을 만들어야 한다. 다음과 같이 3가지 단계를 거치면 된다. 첫째,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찾는다. 둘째, 실천 과정에서 실천을 방해할 수 있는 돌발 사태를 예상해 목록으로 작성한다. 셋째, 각각의 돌발 사태에 대한 대비책을 찾아낸다. 가능하면 대비책에 대한 대비책도 찾아낸다. 일주일에 4번씩 조깅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면 조깅과 관련된 돌발 상황을 미리 생각해보고 그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면 된다. 조깅을 하려고 했는데 밖에 비가 쏟아지면 헬스클럽에 가서 운동을 해야지. 그런데 헬스클럽이 문을 닫았다면? 좋아. 그렇다면 집에서 팔굽혀펴기와 요가를 해야지. 이렇게 대비책을 세우고 대비책을 위한 대비책까지 마련해두면 계획이 어긋날 때 곧바로 다음 계획이 가동되어 중간에 포기하거나 구차하게 변명할 필요가 없다. 대비책을 만들어둔 다음에 우려했던 돌발 사태가 일어나면 우리는 이렇게 여유있게 말해주면 된다. 안녕, 또 찾아왔네. 그런데 미안해서 어쩌지? 이번에는 대비책을 미리 마련해뒀거든. 날씨를 선택할 수는 없다. 그러나 비가 오면 달리기 대신 아파트 계단을 오르내린다는 대비책을 선택할 수는 있다. 면접관의 질문을 선택할 수는 없다. 하지만 예상 질문과 답변을 만들어 볼 수는 있다. 고객을 선택할 수는 없다. 하지만 무리한 고객을 예상하고 대처 방법을 마련할 수는 있다. 데이트를 신청할 때 상대편의 승낙 여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없다. 하지만 상대방의 반응을 예상하고 거절당할 때 대비책은 준비할 수 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 마음대로 선택할 수는 없다. 하지만 우리에게 닥칠 일들을 예상하고 대비하는 것은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다. 상담 중에 내담자들은 이런저런 다짐을 한다. 하지만 그들 중 상당수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 거기에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2가지 변명 중 하나가 따라붙는다. 한 가지는 스스로를 의지박약이라거나 구제불능이라며 자신을 탓하는 내적인 변명이다. 또 한 가지는 다른 사람이나 주변 환경을 탓하는 외적인 변명이다. 참으려고 했는데 남편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바람에 화를 내지 않으려고 했지만 아이가 대드는 바람에 수영하러 가려고 했는데 감기에 걸려서 금연 중이었는데 부부싸움을 하는 바람에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묻곤 한다. 결심을 실천할 때 예상되는 돌발 사태는 무엇이고 그에 대한 대비책은 뭐죠? 이런 식의 간단한 질문으로 내담자의 변명은 쉽게 차단된다. 결심을 중도에서 포기하는 것은 의지박약이나 세상의 방해보다는 그에 대한 대비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인 경우가 훨씬 더 많다. 절박한 이유를 찾아내라. 그 누구도 못 말린다. 저는 휴학을 하고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 여대생입니다. 지난 9월에 시행된 시험에서 떨어졌고
내년 3월에 시험이 다시 있는데 공부가 안 됩니다. 휴학한 게 잘한 것인지도 모르겠고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는 생각에서인지 의욕이 없어서인지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안 되는 줄 알지만 공부보다 남자친구를 떠올리며 딴 생각을 할 때가 더 많습니다. 이제 달라지고 싶습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20대 여대생. 변화를 원하면서도 실천하지 않는 까닭. 달라지고 싶다면서도 왜 변화하지 않는 걸까? 지금까지의 삶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지금까지 왜 그렇게 살아왔는지 그 이유를 먼저 찾아봐야 한다. 시험 준비를 위해 휴학까지 했는데도 낙방의 고백까지 마셨는데도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을까? 시간이 많아서? 의욕이 없어서? 남자친구 때문에? 아니다. 사실은 그런 대로 견딜만 하기 때문이다. 아직은 충분히 고통스럽지 않기 때문이다. 절실하게 원하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월드스타 B는 한 인터뷰에서 마지막 오디션을 이렇게 회상했다. 당시 나는 벼랑 끝에 서 있었고 더 이상 밀려날 곳이 없었다. 어머니의 병원비는 밀렸는데 차비조차 없고 돌봐주어야 할 여동생까지 있었기 때문에 무엇이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 만약 내가 쥐였다면 내 앞을 막아선 고양이를 물고서라도 뛰쳐나가야만 하는 도무지 숨을 때도 피할 데도 없는 상황이었다. 여기서 떨어진다면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는 절박감에 오디션을 보는데 한 번도 쉬지 않고 총 5시간을 내리춤췄다. 그렇게 해서 오디션에 합격했다. 그는 18번이나 오디션에 떨어졌지만 이거 아니면 죽을 것 같은 생각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다. 오디션에 붙는 것은 그에게 정말 절박한 문제였다. 딴 생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그는 세계적인 스타가 된 지금도 초심을 잃지 않고 이거 아니면 죽는다는 심정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말한다. 뭔가를 해내고 싶다면 막연히 해보겠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왜 해야 하는지 그 절실한 이유를 찾아내야 한다. 상황이 절박해지거나 절실한 이유가 만들어지기만 하면 우리의 선택은 순식간에 단순해진다. 딴 생각을 할 수가 없다. 우리의 마음속에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자리를 잡게 되면 그걸 방해하는 유혹을 뿌리치는 것은 식은 죽 먹기처럼 쉬워진다. 어떤 목표라도 절실한 이유를 찾아내 절박한 심정으로 덤비면 그 목표는 이미 절반은 성취한 셈이 된다. 우리가 원하면서도 아직 실천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만큼 절실하지 않기 때문이다. 마음속에 아직 그 일이 영순위로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이다. 자신의 처지에 불만족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변하고 싶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걸 실천하는 사람은 의외로 적다. 고통을 겪으면서도 사람들이 달라지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아직은 충분히 고통스럽지 않기 때문이다.
변화를 여러 번 시도했지만 매번 실패했다면 실패에 따르는 고통의 강도가 충분히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간은 정말 고집스러운 동물이다. 충분히 고통스럽지 않으면 스스로 변화를 시도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다. 하지만 소수의 성공하는 사람들은 다르다. 그들은 외부로부터 고통스러운 충격을 받기 전에 행동을 바꾼다. 변화하지 못했을 때 겪게 될 훗날의 고통을 끌어당겨 스스로를 절박한 상황으로 내몰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스스로를 동기화시키는 자기 동기화 능력이다. 사선을 설정하라. 미루는 일이 없어진다. 영어 문제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질까요? 목표의 반도 못 풀고 토익 문제집을 덮습니다. 에이, 오늘은 문제 푸는 날이 아닌가 봐. 그분이 오신 겁니다. 프레젠테이션 준비를 할 때도 끝까지 미루다가 마감 전날 밤을 샙니다. 왜 이리 시작하기가 힘든지, 내일부터 아침 운동해야지 해도 내일이 오늘로 바뀌면 에이, 내일부터 하지 뭐 하고 미루게 됩니다. 오늘도 또 그분이 오십니다. 교수님, 저는 이렇게 미름신의 딸 막판공주입니다. 제발 벗어나고 싶어요. 이 몹쓸 병 좀 고칠 수 없을까요? 미름신의 강림에서 벗어나고픈 20대 여성 직장인. 그분이 오신다. 벼락치기가 보인다. 연초가 되면 누구나 이런저런 계획을 세운다. 하지만 그중 상당수는 시작도 못한 채 우리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만다. 시작은 했지만 마무리를 못한 채 흐지부지 된 일도 많다. 회사에서 임직원 200명을 대상으로 작심삼일의 원인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43%가 내일부터 하면 되겠지 하고 실천을 뒤로 미루는 것이라고 대답해 미룸신의 유혹을 작심삼일의 병의 원인 1위로 꼽았다. 아이들은 방학 숙제를 언제 할까? 개학을 앞두고 몰아서 한다. 대학생들은 언제부터 시험 공부를 시작할까? 시험 날짜가 코앞에 다가와야 시작한다. 이처럼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때까지 끝까지 버티다가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벼락치기를 하는 학생들에게 만연된 병을 학생 신드롬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교수들은 다를까? 아니다. 그들 역시 마감일에 맞춰 연구 논문을 제출한다. 직장인들 역시 마찬가지다.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는 직장인들에게는 늘 하루가 부족하다. 준비 기간이 길건 짧건 10중8구 프레젠테이션 전날에야 밤을 샌다. 그렇다면 주부들은 어떨까? 주부들 역시 날마다 은행을 지나치면서도 마감일이 되어서야 공과금을 내기 때문에 월말이 되면 은행 창구는 항상 북새통을 이룬다. 이처럼 우리의 많은 행동이 데드라인 직전에서야 일어난다는 사실은 일의 내용과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현상이다. 사람들은 일을 할 때 아무리 충분한 시간을 갖고도 주어진 시간을 남기는 법이 없다. 일은 항상 끝날 시간이 되어야 끝이 난다. 미룸신이 범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만의 데드라인을 가지고 있다. 늘 야단법석을 떨며 바쁘게 사는 것 같은데도
별 소득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다. 반면에 조용조용 여유롭게 일하면서도 알차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들에게는 작은 차이가 있다. 전자는 남이 정한 데드라인에 따라 움직이며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메뚜기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뛴다. 이들은 항상 조금 늦게 준비가 덜 된 상태로 움직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삶의 압력에 시달린다. 반면에 후자는 타인이 부여한 데드라인을 자신이 설정한 데드라인으로 재설정하는 능동적인 습관을 갖고 있다. 항상 남보다 일찍 움직이고 조금 먼저 도착한다. 그들은 데드라인을 조절해서 자신의 삶을 통제한다. 우리가 데드라인을 조절하지 못하면 결국 데드라인이 우리의 삶을 통제하게 된다. 중요한 일을 뒤로 미루는 것은 실패한 사람들의 공통점이다. 내일 일을 오늘로 앞당겨 끝내는 것은 성공한 사람들의 특성이다. 조사 결과 비효율적인 하위직들은 매우 다양한 미루기 핑계들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성공한 고위직들은 자기만의 미루기 방지 전략을 세워두고 있다. 늘 막판에 바쁘고 늘 시간이 부족하고 늘 힘들게 사는 사람들은 세 가지 유형의 행동 패턴을 갖고 있다. 첫째, 항상 시작이 어렵다. 그들이 갖고 있는 이유는 실로 다양하다. 하기 싫어서, 시작할 엄두가 나지 않아서, 일이 코앞에 닥쳐야 잘 된다는 믿음으로,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해서 쉽게 일을 미룬다. 둘째, 마무리를 짓지 못한다. 그들은 대부분 주의가 산만하거나 완벽주의 성향을 갖고 있어 시작은 어찌저찌 해도 마무리를 짓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셋째, 최악의 경우로 시작도 못하고 마무리도 제대로 짓지 못한다. 하지만 바쁘다고 아우성을 치면서 힘들게 일하는 것도 아닌데 남보다 더 많은 성과를 내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힘들게 살아가는 실패한 사람들과 다른 몇 가지 특성을 갖고 있다. 우선 실패한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거부감 없이 하는 습관을 갖고 있다. 그들 역시 하기 싫은 일을 미루고 싶거나 엄두가 나지 않는 일에 두려움을 느끼지만 강한 목적의식으로 하기 싫다는 생각을 극복한다. 그들은 해야 할 일이라면 어떻게든 거기서 좋은 점을 찾아내고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만들어낸다. 실천력이 뛰어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두 개의 데드라인이 있다. 일을 언제까지 끝내겠다는 종료 데드라인뿐 아니라 일을 언제 시작하겠다는 개시 데드라인을 갖고 있다. 미룸신이 자주 내리는가? 그럴 때는 데드라인 부적을 내밀어라. 미룸신이 기겁을 하고 물러설 것이다. 창업 준비처럼 큰 일을 할 때뿐 아니라 이메일을 쓰거나 전화 통화를 할 때처럼 작은 일을 할 때도 두 개의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하자. 시작을 미루는가? 개시 데드라인을 정해 그 시간 전에 시작하는 습관을 들여보라. 마무리가 어려운가? 종료 데드라인 전에 일을 끝내는 습관을 가져보라. 방 청소처럼 사소한 일을 할 때도 종료 데드라인과 개시 데드라인을 정하면 이전보다 시작이 훨씬 쉬워질 것이다. 미적거리지 않는 자신을 보고 놀라고 예상외로 빨리 끝난 일을 확인하고 감탄할 것이다. 목표에서 눈을 떼지 마라. 결국 이루게 된다. 고3입니다. 대학에 가야 합니다. 그런데 아침 5시에 일어난다고 알림을 몇 개씩이나 켜놓고도
7시가 되어야 겨우겨우 일어납니다. 낮에도 잠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집에 오면 그대로 걷잡을 수 없이 졸음이 밀려옵니다. 5분만 쉬자고 누우면 어느새 잠이 듭니다. 아무리 공부하자고 다짐해도 20분만 지나면 벌써 눈에 피로가 물려오고 점점 자세가 흐트러집니다. 몸을 베베 꼬다가 발을 의자 위에 올리기도 하고 엎드려 하다 눕다 하다 반복하지만 1시간도 안 되어 지겨워지면서 온갖 잡념들이 떠오릅니다. 잠깐 기분 전환이나 하려고 인터넷을 켜면 어느새 2시간을 훌쩍 넘깁니다. 그러다 늦게 잠들고 또 다음날 못 일어납니다. 제가 A형이라 특히 유혹에 잘 넘어가는 걸까요? 수험 공부는 뒷전이고 매일 놀기만 하는 고3 수험생. 장애물이 눈에 띄었다면 목표에서 눈을 뗐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이 교통사고를 자주 낼까? 주의가 산만한 사람들이 그렇다. 그들은 시동을 걸자마자 라디오나 CD 플레이어를 켠다. 운전을 하면서도 수시로 내비게이션 같은 기기를 만지작거리거나 전화나 문자를 주고받는다. 옆 사람과 크게 떠들면서 대화를 하거나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옆차 운전자나 길 가는 보행자들에게까지 한눈을 판다. 한눈을 판다는 것은 장애물의 시선이 같다는 것이고 장애물의 시선이 같다는 것은 목표에서 눈을 뗐다는 것을 의미한다. TV나 컴퓨터 때문에 공부를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공부라는 목표에서 눈을 뗐기 때문이다. 야식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도 다이어트라는 목표에서 눈을 뗐기 때문이다. 콜롬비아 대학의 한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세일즈맨들이 세일즈에 직접 관련되는 중요한 일을 하는 시간은 놀랍게도 하루 평균 1시간에서 1시간 30분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대개 첫 번째 세일즈 전화는 오전 11시에 이루어지고 마지막 통화는 오후 3시 30분쯤 이루어진다. 그 사이에는 대부분 동료들과 수다를 떨고 커피를 마시거나 신문을 읽는다는 것이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이 연구의 대상이 된 세일즈맨들의 평균적인 생활 양상이지만 우리 자신이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되돌아볼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된다. 심리학자 리처드 칼슨은 목표를 생각하는 시간과 목표 달성 정도가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상담을 통해 확인했다.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 날마다 1시간씩 생각한 사람은 2년 후 정말 재산이 눈에 띄게 늘었다는 것이다. 한국 최초로 부자학을 대학에서 공식 과목으로 개설한 한동철 교수는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한다. 부자들은 하루 24시간 중 눈을 뜨고 있는 17시간 정도를 부자가 되겠다는 부자의 관점에서 생활한다.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1시간 정도만 그렇게 한다. 축구에서 골프까지 모든 구기 종목에는 한 가지 대원칙이 있다. 공에서 눈을 떼지 말라는 것이다.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에서 눈을 떼지 말아야 한다. 행복한 사람들은 행복한 일과 행복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며 시간을 보낸다. 하지만 불행한 사람들은 불쾌한 일, 기분 나쁜 사람들을 생각하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 자녀와의 관계 때문에 상담을 받으러 온 엄마에게 이렇게 질문했다. 하루 중 얼마나 아이에 대한 생각을 하십니까? 그녀는 거의 하루 종일 아이에 대해 생각합니다. 라고 대답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들을 하는지 확인했더니 이런 내용들이었다.
도대체 전생에 무슨 죄가 있어서 왜 하필이면 저런 애가 내 자식으로 태어났는지. 저 애만 아니라면. 나는 그녀에게 자녀와 좋은 관계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면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생각을 해야 한다고 말해주면서 다음과 같은 생각을 얼마나 하는지 다시 물었다. 아직 모르고 있는 내 아이의 장점은 무엇일까? 이 아이와의 장벽을 허물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내 아이가 나에게 듣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 내 말을 듣고 있던 그녀는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런 생각은 별로 해본 적이 없네요. 원하는 것을 얻고 싶다면 원치 않는 것, 피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원하는 것과 그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져야 한다. 언젠가 손님이 없는 동네 삼겹살집 주인과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손님이 없어 죽겠다는 그에게 이렇게 물었다. 손님이 오지 않는 이유와 오고 싶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모조리 찾아 목록으로 작성해 본 적이 있나요? 어떻게 하면 한 번 온 손님이 다시 오고 싶게 만들 수 있는지 궁리하느라 한나절을 꼬박 보내본 적이 있나요? 짐작대로 그는 얼른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평소 한가할 때면 바로 옆에 새로 개업한 식당을 비난하거나 정부 정책에 대해 투덜거리지 않으면 TV 채널을 돌리기에 바빴다.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갈 길을 정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다른 이성에게 눈이 간다는 것은 파트너에게 눈을 뗐기 때문이다. 목표 달성에 실패하는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특성이 있다. 첫째, 목표에 대한 절실한 동기가 없다. 둘째, 유혹에 쉽게 휘둘린다. 셋째, 목표를 잊고 지낸 시간이 많다. 원하는 것을 얻고 싶지만 유혹에 굴복하고 만다면 헨리 포드의 다음 말을 떠올리자. 장애물이란 당신이 목표에서 눈을 돌릴 때 나타나는 것이다. 목표에 눈을 고정하고 있다면 장애물은 보이지 않는다. 간간히 하던 일을 멈추고 확인해보자. 지금 하려는 이 일은 내 목표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